콘센트 구멍 하나가 갈라놓은 한국과 일본의 100조 원 격차. 돼지코 콘센트.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콘센트요. 동그란 구멍 2개 뚫린 그 평범한 돼지코 말입니다. 매일 스마트폰 충전하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에어컨 키면서도 한 번도 궁금한 적 없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멍 하나가 대한민국에는 매년 수천억 원의 보너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로 옆나라 일본에게는요, 100조 원짜리 족쇄가 되어 있습니다. 100조 원이요. 삼성전자 1년 매출하고 맞먹는 돈입니다. 콘센트 구멍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됩니다. 오늘 그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은 삼성과 LG라는 가전제국을 건설했는데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은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왜 일본은 전기차 시대에 뒤처지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도 한국에 빼앗기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모든 비밀이 바로 여러분 집 벽에 붙은 저 콘센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경제의 중심에서는 3가지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전압이 높으면 왜 돈을 벌 수밖에 없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가난하디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32년간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지 그 땀과 눈물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일본은 왜 바꾸지 못했고 그 대가로 과거에 무엇을 잃었으며 미래에 무엇을 또 잃게 될 것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콘센트 구멍 하나가 만들어낸 두 나라의 100조 원짜리 운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전압이 뭔지부터 아주 쉽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잡한 공식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떠올려 주세요. 여름에 마당에서 호스로 물 뿌려보신 적 있으시죠?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뿜어져 나오는 그 힘, 바로 그게 전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스를 타고 흘러가는 물의 양, 그게 전류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봅시다. 100m나 떨어진 텃밭에 물을 줘야 하는데 수압이 아주 약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이 찔끔찔끔 나오니까 호스를 엄청나게 굵은 녀석으로 바꿔야 합니다. 팔뚝만한 호스를 깔아야 겨우겨우 물을 보낼 수 있어요. 반대로 수압이 아주 세면요, 새끼손가락만 한 가느다란 호스로도 저 멀리 텃밭까지 물을 콸콸콸 쏠 수 있습니다. 전기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일본의 100볼트는 수압이 약한 호스입니다. 물이 힘없이 졸졸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220볼트는 수압이 팍팍 세서 가느다란 전선 하나로도 전기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전기를 보내는데 일본은 힘이 2배, 3배 더 듭니다. 여기까지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기가 전선을 타고 이동할 때 뜨끈뜨끈하게 열이 나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충전기에 손을 대면 따뜻하잖아요. 그 열 버려지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보이지 않는 돈, 전력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 손실이라는 놈이 정말 고약합니다. 보통 뭐가 2배로 늘어나면 손실도 2배겠거니 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전류가 2배로 늘면 손실은 4배가 됩니다. 왜냐고요? 물리 법칙이 그렇습니다.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구구단 생각하시면 돼요. 2 곱하기 2는 4죠? 3 곱하기 3은 9고요. 전류가 조금만 커져도 손실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일본의 전압은 100볼트, 한국은 220볼트입니다. 전압이 절반 이하이니까 같은 양의 전기를 보내려면 일본은 전류를 2배 이상 흘려야 합니다. 전류가 2배면 손실은 4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본 국민 1억 3천만 명은 50년 동안 콘센트에 뭔가를 꽂을 때마다 한국 사람보다 4배나 많은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열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돈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월급 100만 원을 받는데 매달 회사에서 집까지 오는 길에 지갑에 구멍이 나서 25만 원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그 구멍이 아주 작아서 5만 원 정도만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일본은 25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달이면 20만 원 차이, 1년이면 240만 원, 5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걸 1억 3천만 국민 전체로 계산하면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일본이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허공에 날려보낸 에너지 비용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십조 원, 넉넉히 잡으면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정말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거든요. 전압이 낮으면 감전 위험이 적어서 더 안전하고 전선에 들어가는 구리도 적게 들어 경제적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전압이 낮으면 전류가 커지고 그 큰 전류를 견디려면 오히려 전선이 더 굵어져야 합니다. 가느다란 전선에 큰 전류를 흘리면 타버리거든요. 결국 구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안전하다는 것도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큰 전류가 흐르면 합선 위험도 커지니까요. 일본은 50년 동안 물리 법칙에 배신당한 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해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의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1973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인 나라였어요. 냉장고? 사치품이었습니다. 에어컨?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국의 가정 대부분이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버텼고 겨울에는 연탄 보일러로 겨우겨우 추위를 이겼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정부가 어느 날 발표를 합니다. 전국의 전압을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올린다. 1조 4천억 원을 쏟아붓겠다고요. 1조 4천억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당시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걸겠다는 거였어요. 전 세계 전력업계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미쳤나? 전국의 전선을 다 갈아. 가난한 나라가 절대 못해? 왜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 국민들도 냉장고를 쓰고 에어컨을 켜고 세탁기를 돌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110볼트라는 좁은 골목길로는 그 어마어마한 전기를 감당할 수 없다. 지금 고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고속도로를 깔아놓자. 이것이 1973년 대한민국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업에 동원된 인원만 무려 75만 명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약 3,400만 명이었으니까요. 국민 6명 중 1명은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관여한 셈입니다. 한전 직원들은 공구 가방을 메고 전국 1,753만 가구의 문을 일일이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오늘 전압 바꾸러 왔습니다. 환영받았을 것 같으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멀쩡한 전구 잘 켜지는데 왜 귀찮게 하는 거야? 공짜로 바꿔준다더니 나중에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당장 우리 집 텔레비전 못 보게 되면 당신이 책임져? 소금을 뿌리는 집도 있었고 문전박대 당하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110볼트 가전제품을 쓰던 가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텔레비전이 안 나오고 라디오가 안 켜지니까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 기억 속의 그것, 회색 쇳덩어리 트랜스, 일명 돼지코 변압기입니다.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220볼트 전기를 다시 110볼트로 낮춰주는 이 투박한 기계가 집집마다 하나씩은 꼭 있었습니다. 웅웅거리면서 열을 내던 그 녀석 말입니다. 무겁고 뜨겁고 전기도 잡아먹는 비효율의 덩어리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견뎌야 했던 진통이었으니까요. 이 트랜스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참아내야 했던 인고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전제품을 무료로 개조해주고 콘센트를 공짜로 갈아주며 전국을 32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았습니다. 1973년에 시작해서 2005년에 끝났습니다. 32년입니다. 대통령이 5번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 동안에도 이 사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건 계속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당장의 표를 의식했다면, 당장의 편안함을 택했다면, 국민이 불편해하니 그만하자고 했다면 우리는 지금 일본과 같은 처지에 있었을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매년 절약되는 전력 손실액만 1,700억 원입니다. 1,700억 원이요. 매년 그냥 아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매년 통장에 1,700억 원이 꽂히는 셈이에요.
1조 4천억 원 투자해서 이미 수십 배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계속 뽑아낼 겁니다. 영원히요. 덕분에 여러분의 전기요금은 일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약 120원 수준인데 일본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50원에서 300원까지 갑니다. 거의 2배에서 3배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 편히 켤 수 있는 것, 겨울에 전기장판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것, 그게 다 50년 전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불편함을 감수하며 깔아놓은 이 220V 고속도로 덕분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키보드 보세요. 영어 자판이 QWERTY 큐어틸 배열이죠? 이거 사실 효율적인 배열이 아닙니다. 1800년대에 타자기 활자가 서로 엉키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배치한 거거든요. 더 빠르고 편한 배열이 있다는 건 이미 100년 전에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QWERTY, QWERTY 배열을 씁니다. 왜요? 이미 다 익숙해졌으니까요. 바꾸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새로 배워야 하니까요. 일본의 100볼트가 딱 이겁니다. 메이지 유신 때 서양 문물을 처음 들여올 때 미국식 110볼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당시에는 나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220볼트가 세계 표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효율적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까요. 일본에게도 바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어요. 가장 큰 기회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였습니다. 전쟁으로 전국이 폐허가 됐잖아요. 어차피 다 새로 깔아야 하는데 그때 220볼트로 올렸으면 됐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뒤 전력망을 새로 깔면서 미래를 대비했는데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기가 들어와야 공장이 돌아가고 경제가 살아나는데 새로운 표준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일단 원래대로 하자. 당장의 편안함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100볼트 인프라가 전국에 깔렸습니다. 공장마다 빌딩마다 가정마다 모두 100볼트에 맞춰진 장비와 배선이 촘촘하게 세팅됐어요. 1970년대에 다시 승합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바꾸려면 30조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일본 정부는 미뤘습니다. 나중에 기술이 좋아지면 더 싸게 할 수 있겠지. 1990년대에 다시 계산하니 50조 원이 됐습니다. 또 미뤘습니다. 2010년대에 다시 계산하니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마치 치과에 가야 하는 걸 아는데 무서워서 미루다가 결국 이가 다 썩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에 때우기만 했으면 10만 원이었을 텐데 미루고 미루다 보니 1천만 원짜리 수술이 된 거예요. 일본은 지금 이 상황입니다. 고치고 싶어도 100조 원이라는 청구서 앞에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쳐야 할 장비는 늘어나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요. 그런데요, 전환 문제만도 이렇게 심각한데 일본에는 더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지도를 반으로 뚝 잘라보신 적 있으세요? 도쿄가 있는 동쪽 일본은 50Hz 전기를 쓰고 오사카가 있는 서쪽 일본은 60Hz 전기를 씁니다. 헤르츠가 뭐냐고요? 전기가 1초에 몇 번 진동하냐는 건데요. 쉽게 말해 심장 박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쪽 일본의 전기 심장은 1초에 50번 뛰고 서쪽 일본의 전기 심장은 1초에 60번 뜁니다. 같은 나라인데 심장 박동이 다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는데요. 대전쯤 오니까 갑자기 철도 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승객들이 다 내려서 다른 기차로 갈아타야겠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본 전기가 딱 이 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요. 19세기 말 일본이 전기를 처음 들여올 때 도쿄 전력회사는 독일제 발전기를 사왔습니다. 독일제는 50Hz였어요. 그런데 오사카 전력회사는 미국제 발전기를 사왔습니다. 미국제는 60Hz였죠. 두 회사가 서로 다른 걸 사온 거예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어차피 전기가 멀리까지 안 갔으니까요. 그런데 전력망이 전국으로 확장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서로 자기 주파수가 맞다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깔았으니 50헤르츠로 통일해라. 아니, 미국 표준인 60헤르츠가 더 좋다. 100년이 넘도록 합의를 못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 채 지금까지 온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저냥 버텼습니다. 그런데 2011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2011년 3월 12일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이 일본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쓰나미가 해안을 삼켰고 후쿠시마 원전이 멈춰버렸습니다. 도쿄의 전기가 뚝 끊겼습니다. 대정전 위기였습니다. 수도 도쿄에서 신호등이 꺼지고 지하철이 멈추고 병원의 의료 장비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 오사카는요? 전기가 남아돌았습니다. 서쪽은 지진 피해가 적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전기를 보내면 되잖아요? 하지만 못 보냈습니다. 왜요? 주파수가 다르니까요. 50헤르츠 전기를 쓰는 도쿄에 60헤르츠 전기를 그냥 보내면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공장 장비가 망가집니다. 심장 박동이 다른 피를 수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중간에 주파수를 바꿔주는 변환소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고작 100만 킬로와트, 도쿄가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서쪽에서 전기가 넘쳐나는데 동쪽 사람들은 촛불을 켜야 했습니다. 선진국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계획 정전이 실시됐습니다. 21세기예요. 세계 3위 경제 대국의 수도에서 전기를 돌려가며 쓴 겁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비상시에 자국 내에서도 전기를 나눠 쓸 수 없는 나라라고? 일본 제조업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공장을 두면 재해 때 전기가 끊길 수 있구나. 주파수를 하나로 통일하는데 또 100조 원이 듭니다. 일본 정부는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통일은 포기한다. 그냥 변환소나 조금 늘리자. 근본적인 수술은 포기하고 반창고만 붙이기로 한 거죠.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국 어디서나 220볼트의 60헤르츠, 단 하나의 표준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부산에서 강릉까지 완벽하게 통일된 전력 고속도로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1990년대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소니라고 하면 전 세계가 우러러봤습니다. 워크맨, 트리니트론 TV,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로고만 붙으면 프리미엄이었어요.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일본 가전 브랜드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소니는 가전 사업을 거의 접었습니다. 샤프는 대만 기업 폭스콘에 팔렸습니다. 도시바는 중국 메이디 그룹에 가전 사업을 넘겼습니다. 파나소닉은 매출이 전성기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세계 TV 시장 점유율 1위를 19년 연속 지키고 있고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전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 극적인 역전극의 뒤에도 100볼트의 저주가 숨어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사는 동물들은 섬 안에서는 잘 살지만 밖으로 나오면 적응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에만 특화돼 있으니까요. 일본 가전 기업들이 정확히 이렇게 됐습니다. 100볼트라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전압 환경에 적응하느라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약한 전압에서도 억지로 성능을 내려고 온갖 기술을 쏟아부은 거예요. 하지만 세계 표준은 220볼트입니다. 유럽도, 중국도, 동남아도, 중동도, 아프리카도 거의 다 220볼트를 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벌어집니다. 삼성과 LG는 220볼트 기준으로 제품 하나를 잘 만듭니다. 그리고 약간의 조정만 해서 유럽에 팔고 중국에 팔고 동남아에 팔고 중동에 팝니다. 개발비 한 번, 공장 하나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합니다. 이것이 규모의 경제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요. 일본 내수용 100볼트 제품 따로 만들고 수출용 220볼트 제품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설계비 2배, 금형비 2배, 부품 2배, 공장 라인 2배, 품질 관리 2배. 같은 제품을 팔면서 비용은 2배가 되니 가격 경쟁이 될 리가 없습니다. 거기다 에어컨이나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은 모터가 핵심입니다. 모터는 전압이 높을수록 힘이 세고 효율이 좋습니다.
220볼트로 돌아가는 한국 세탁기는 이불 빨래도 문제없이 팡팡 돌립니다. 그런데 100볼트로 돌아가는 일본 세탁기는 힘이 달려서 빌빅거려요. 건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100볼트 건조기를 돌리면 빨래 말리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한국은 두세 시간이면 보송보송해지는데 말이에요. 결국 세계 시장에서 일본 가전은 비싸기만 하고 힘은 약한 물건으로 전락했습니다. 전자왕국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과 중국에서 가전을 수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50년 전 한국이 220볼트라는 고속도로를 깔 때 일본은 100볼트라는 좁은 골목길을 유지하며 자만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본의 자부심이었던 가전산업이 콘센트 구멍 속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전압 차이가 과거의 가전산업만 갈라놓은 게 아닙니다. 미래 산업까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두 가지 전쟁 중이죠. 전기차 전쟁과 AI 전쟁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두 전쟁에서 유독 고전하는 이유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역시 전압입니다. 먼저 전기차 이야기를 해봅시다. 전기차는 충전이 생명입니다. 밖에 있는 급속 충전소도 중요하지만 매일 퇴근해서 집에서 하는 충전, 이른바 집밥 충전이 핵심이에요. 한국은 집밥 충전이 아주 쉽습니다. 220볼트 콘센트에 꽂기만 해도 하룻밤이면 어느 정도 충전이 되고 완속 충전기 설치도 간단합니다. 이미 전력망이 220볼트로 튼튼하게 깔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은요, 100볼트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하면 완충하는데 24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퇴근해서 저녁에 꽂아놨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반도 안 차 있는 겁니다. 이걸로는 출퇴근도 못합니다. 제대로 충전하려면 집안 전기 배선을 통째로 뜯어서 200볼트 전용 회선을 끌어와야 합니다. 공사비만 수십만 엔, 한국 돈으로 수백만 원이 듭니다. 안 그래도 비싼 전기차인데 충전을 위한 집 수리비까지 내야 하니까요. 일본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일본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유독 낮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낡은 전기 인프라 때문입니다. 토요타가 전기차 전환에 소극적이라고 비판받잖아요. 물론 경영 판단의 문제도 있지만 솔직히 일본의 100볼트 인프라에서는 전기차가 매력적인 상품이 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시장에서 약진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220볼트라는 튼튼한 전력 인프라 위에 서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다음은 AI 이야기입니다. 요즘 챗 GPT니 인공지능이니 하면서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죠. 이 AI를 돌리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전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예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220볼트 기반의 한국은 전력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전력 손실이 적고 전압이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으니 안정적이죠. 반면 일본은 전압도 낮고 주파수까지 동서로 나뉘어 있어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입니다. 대지진 같은 큰 재해가 나면 전기가 끊길 위험도 크죠. 2011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수조 원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전기가 불안정한 나라에 지을까요? 당연히 전기가 안정적인 나라를 고릅니다.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아시아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짓겠다고 줄을 서는 겁니다. 50년 전에 깔아놓은 220볼트 고속도로가 지금 AI 시대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1973년에 콘센트를 바꾸자고 했던 그 결정이 2025년 AI 시대의 경쟁력까지 결정짓고 있다니 말입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1973년 승합 사업에는 숨겨진 전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산업보호입니다. 당시 세계 가전시장은 일본과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10볼트, 미국도 110볼트. 이들의 가전제품이 한국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면 갓 태어난 한국 가전산업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220볼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과 미국의 110V 제품이 한국에서는 안 돌아갑니다. 자연스러운 무역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이 삼성전자의 전신인 삼성전자공업과 금성사, 지금의 LG전자가 220V 표준에 맞춰 기술을 차근차근 쌓았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경험을 쌓고 품질을 높인 뒤 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50년 전 콘센트를 바꾸기로 한 그 무모한 결정이 삼성전자와 LG전자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본 치밀한 전략이 반세기 뒤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해 볼까요? 왜 한국은 220V이고 일본은 100V일까요? 그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용기와 안목의 차이였습니다. 1973년 대한민국은 가난했습니다. 1인당 소득 $400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꿈꿨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이 에어컨도 쓰고 냉장고도 쓰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지금 고속도로를 깔아놓자. 당장의 불편함과 비난을 견디며 32년 동안 묵묵히 전국의 콘센트를 갈아치웠습니다. 75만 명이 동원됐고 1753만 가구의 문을 일일이 두드렸고 욕먹고 소금 뿌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쓰는 전력 강국이 되었습니다. 삼성과 LG는 220V 고속도로 위에서 세계 최고의 가전기업으로 성장했고 현대차와 기아는 같은 인프라 위에서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AI 데이터 센터가 한국 땅 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화려한 현재에 안주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인데 왜 바꿔? 그 오만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장의 비용을 아끼려다 50년 동안 비효율의 늪에 빠졌고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 채 전기를 나눠 쓰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으며 가전 왕국의 영광은 콘센트 구멍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고치고 싶어도 100조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콘센트 구멍 하나, 이 작은 차이가 두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밤 집에 들어가시면 벽에 붙은 콘센트를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그 평범한 돼지코가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땀과 눈물, 그리고 50년 앞을 내다본 천재적인 전략의 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마음껏 충전하고 세계 최고의 세탁기를 돌리고 여름에 에어컨을 시원하게 켤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220V 덕분입니다. 작은 차이가 운명을 만든다는 말, 전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꿨고 일본은 안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50년 뒤 100조 원의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일본의 100V처럼 당장 편해서 유지하고 있지만 나중에 큰 대가로 돌아올 낡은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경제의 중심 채널에서는 더 많은 국제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